네, 안녕하세요. 자, 판례로 만나는 정치관계법, 판정법 진행을 맡은 최영일입니다.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요, 이 정치관계법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쉽고 재밌게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전달받기 위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자, 먼저 도움을 주실 세 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김정은 행정과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전문적인 기자분이시죠. 서울신문의 허백윤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네, 허백윤입니다. 네, 또 김영민 변호사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세 분께서 정치관계법을 우리가 더 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시리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이 흑색 비방 선전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판례로 만나는 정치관계법, 판정법 시작합니다. 네, 이 비방과 흑색 선전을 우리가 다루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좀 이 대표적인 선거범죄 유형, 바로 이 허위사실 공표죄라고 하는데요. 언론에서 참 많이 듣습니다. 뉴스에 나오고. 그런데 일반인들은 저도 이게 뭔지 잘 몰라요. 자, 김정은 과장님, 허위사실 공표죄 어떤 겁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후보자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당선을 위해서 유리하게 허위 사실을 공표를 하거나 혹은 상대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불리하게 그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그렇게 보통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그 학력이나 경력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권자들에게 공표하는 경우 처벌하는 그 범죄입니다. 선거철에 확인되지 않은 각종 주장이나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네. 그것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이미 그 선거는 그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그 진실이 밝혀지기까지의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그 어떤 정확한 판단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선거법에서는 이 허위사실 공표죄를 엄하게 그 선거 범죄로 보고 그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쏙 되네요. 자신에게 없는 경력을 막 덧붙인다든가 상대도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막 이렇게 소문을 낸다든가 하면 범죄가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요즘에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발달 때문에 가짜뉴스 이야기들도 그렇고요.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가 훨씬 더 쉽게 행할 수 있는 일이 돼버린 것 같아요. 교묘하게 증가하고 있는 선거범죄의 현황은 어떤가 궁금한데 허 기자님 어떤 상황입니까? 대놓고 누군가에게 돈을 찔러주거나 또는 상대 후보를 아주 악의적으로 비방해서 걸리는 경우는 사실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고요. 허위사실 공표죄로 걸리는 이른바 거짓말 사범이라고 불리는 이제 선거 사범들이 많이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4일에 제7회 동시지방선거가 열렸는데 그렇죠. 이때 전반적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이렇게 단속이 된 사람이 2,113명입니다. 맞네요. 근데 그 전에 6회 때에도 2,111명으로 거의 같은 수준이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거짓말 사범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만큼 흑색 선전, 특히 허위사실 공표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 다루는 이 범죄가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점점 중요해질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검찰에서는 이 비방 흑색 선전을 좀 어떻게 보고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김 변호사님이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오늘 주제인 그 흑색선전, 네. 이것이 그 돈 선거와 두 가지가 아주 대표적인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이런 네.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물론 경찰도 마찬가지고 수사기관에서 굉장히 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전과 달리 지금 이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을 이용한 이런 흑색선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수사하는 것도 사실은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훨씬 교묘한 방법에 대해서 그 누가 글을 올렸는지 이걸 추적하고 발견해서 또 처벌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검찰에서는 IT 수사 인력을 대폭 많이 늘렸습니다. 네. 부서도 만들고 사람도 채용하고 네. 그 사람들을 또 자체적으로 계속적으로 교육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해왔고, 그래서 지금 우리 그 IT 수사관들의 그 수사 능력은 전 세계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네. 훌륭한 정도 수준에 이르러 있습니다. 수사를 한 다음에 처리를 할 때 그때도 이 돈 선거나 흑색 선전은 아주 중한 범죄라고 보기 때문에 네. 검찰의 그 처리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네. 그 기준에서 아주 엄하게 이런 걸 다루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게
징벌이 약하면 이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선거가 뭐 4년마다 한 번 오는데 이런 일 했다가 벌금 내고 다음에 또 하면 되지 뭐 이럴 수 있을 텐데 이 중죄로 다스리고 있다. 그게 우리 이제 검찰의 방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조금 안심은 돼요. 자, 지금까지 이 비방 흑색 선전 중에서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저희가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그럼 실제로 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판례나 사례로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해가 더 깊어질 것 같아요. 자, 이 선거 시기만 되면 급증하는 선거 범죄, 그 중에서도 이 학력이나 경력을 부풀려 얘기하는 경우, 이게 좀 일반적인 것 같은데요. 요즘은 이거 다 걸리지 않나 싶은데 아직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김 과장님? 아마도 그거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그 학력 그 위주의 그런 어떤 학벌 중심 사회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그 판례를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예비 후보자가 이제 자기한테 유리하게끔 그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 우리 선거인들 유권자들 집에 이렇게 일일이 배달되는 그 홍보물에다가 본인은 어떤 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총원우의 고문을 역임을 했다라는 이제 경력을 기재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그 행정대학원에서 그 대학원을 다닌 적이 없고 그리고 최고 경영자 관리 과정을 수료한 네네. 실제 팩트는 최고 경영자 관리 과정을 수료한 수료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홍보물에는 총원우의 고문을 그 역임했다라고 기재를 해서 기소됐던 사안인데요. 이 당시에 피고인은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경력이다. 학력이 아니고 경력이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총원우의 고문은 했기 때문에 경력을 기재한 것이므로 학력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그 졸업했다라는 거나 뭐 수료했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더라도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그 대학을 그 졸업했거나 수료했다라고 오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아서 아직까지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 학력을 중시하는 선거 풍토가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에게 그 판단을 그르치게 할 네. 그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허위사실 공표 유죄로 선고한 사례입니다. 유죄 선고가 됐어요. 예. 이게 재밌는 게 학력으로 볼 것이냐 경력으로 볼 것이냐의 또 분기점에서 결국 이게 재판부의 판단은 학력으로 오인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도 안 된다라는 이제 좀 엄격한 판단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게 우리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정보를 발신하는 이 후보자들도 많지만 정보 수용자인 유권자도 요즘 많이 스마트해졌단 말이죠. 이런 거짓말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쉽게 받아들이진 않을 텐데 자, 유권자, 우리 시민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짓말 사범의 적발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뭐 당연히 상대 후보의 문제 제기도 있었겠지만 우리 유권자들이 꼼꼼하게 검증을 해서 또 잡아내는 결과라고도 보여집니다. 네. 워낙 요즘엔 또 인터넷이 발달해서 과거 자료를 찾기도 쉽고 그런 식으로 검증을 유권자 스스로도 해나가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다음에 경찰이나 검찰, 중앙선관위 등 그 관계 기관들이 지방선거나 총선, 대선이 되면은 가짜뉴스 대책반을 또 꾸려서 그렇죠.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이제 모니터링과 단속을 꾸준히 24시간 체제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워낙 이제 SNS를 활용한 가짜뉴스가 그 작성도 물론이고 유포가 너무 쉽게 많이 또 빠르게 되기 때문에 단속에 좀 어려움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런 지금 사안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 주셨지만 검찰의 기법이 많이 고도화됐다, 기술이나 능력이 향상됐다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이런 사건들은 조사를 하게 되나요? 실제 이제 수사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예컨대 익명으로 글을 올린다거나 하면 과연 말씀하신 대로 계정이 글을 올리는 것인데 결국 그렇죠. 그럼 그게 진짜 누가 쓴 것인가 이걸 밝히는 게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IT 기법을 활용해서 이제 추적도 하고 누구인지를 먼저 밝히고 그다음에 밝힌 다음에는 그 내용 적혀진 내용의 의미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 의미가 과연 학력인지 경력인지 단지 의견인지 이런 걸 이제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이 만일에 사실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사실 중에서도 허위 사실인지 진정한 사실인지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다시 또 수사를 해야 될 겁니다. 예컨대 학교에 문의해서 학적부를 확인해 본다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검찰이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아까 그 경우에 저는 들으면서도 이거 죄가 될까 안 될까 했는데 유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원우회 고문이라고 이제 기재한 것 자체가. 그럼 이 처벌 수위가 유죄 이렇게 아까 말씀 주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까? 처벌의 수위를 정하는 건 결국은 이제 양형, 형의 양을 정한다 이런 그렇죠. 뜻인데 양형을 과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요. 그건 뭐 법원에서도 법원 나름의 양형의 어떤 기준이 있을 테고 수사기관도 수사를 하는데 나름 양형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올렸느냐, 후보자이냐, 후보자의 뭐 가족이냐, 아니면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한 것이냐, 왜 했느냐, 그걸 돈 때문에 했냐, 아니면 뭐 순전히 악의적인 어떤 원한으로 했느냐. 언제 했느냐, 선거에 임박해서 했느냐, 선거에 임박해서 그 순위가 거의 1, 2 아주 비등비등할 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했느냐, 아니면 오래전에 그냥 악한 감정을 가지고 했느냐,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도 또 어떠하느냐, 뭐 실명으로 자기가 진짜 떳떳하게 한 거냐,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주 교묘한 방법을 또 이용했느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선거에 과연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느냐. 그렇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일 것입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사례 판례를 보니까 이제 이해도 잘 되고요. 물론 현실에선 이거를 좀 판사가 안 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머리가 너무 아프실 것 같아요. 이런 걸 이제 판결할 때. 그런데 아까는 인쇄물이었기 때문에 이게 조금은 흘러간 시절에 왕왕 있었던 일이라면 우리가 이미 이야기 속에 많이 등장했습니다만 요즘 온라인 공간, SNS 굉장히 좀 심각한 사례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소개해드릴 판례는 어떤 판례냐면 그 어떤 이제 네티즌이 본인이 이제 SNS에 게시된 글을 본인이 리트윗하고 퍼날랐던 사례인데 어떤 의원이 어떤 재단 법인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또 그 의원이 좀 이렇게 말하기는 민망하지만 어떤 성매수 행위를 했다라고 했지만 그것도 아니었던 그 사안인데 그런 내용들을 이제 그 네티즌이 누군가 그 게시한 글에 대해서 리트윗을 하고 퍼나르기를 했던 거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이제 허위사실 공표냐라고 해서 기소가 됐던 사안인데 그 해당 그 당사자는 나는 내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허위사실 공표를 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었지만 법원에서는 판시를 한 것이 첫 번째로 SNS라는 것이 전파성이 크다. 그렇죠. 전파성이 큰 수단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기준으로 또 삼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인신 공격성 발언에 대해서 한두 번 이렇게 리트윗을 한 게 아니고 아주 반복적으로 네. 악의적으로 게시를 했다라고 보았고 또 세 번째로는 이 사람이 과거에도 유사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라고 해서 이 리트윗을 통해서 직접 그 작성한 것은 아니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해서 처벌했던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것도 재판에서 유죄 네. 이렇게 됐겠네요. 그러니까 최초 작성 주체는 아니었지만 네. 처벌된 사안이죠. 지금 말씀하시니까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정치인이면 적어도 팔로워가 많거든요. 최소한 몇천 명에서 몇백만 명까지 있는데 몇만 명 되는 분이 이걸 RT를 하는 순간 100명이 보던 게 갑자기 수만 명이 보게 되는 거니까 그 RT, 유포의 이 영향력, 이게 파괴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서 재판부가 상당히 현명하게 고민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장님도 예. 팔로워가 많으신가요? 저 팔로워 한 5천 명 됩니다. 네. 많으시네요. 10,000명은 넘어야 셀럽이라고 하죠. 요즘에 미미한 수준이죠. 네. 열심히 활동을 안 해서 그래요. 근데 RT는 너무 무서워요. 왜냐하면 어떤 기사나 어떤 주장을 RT하려고 할 때 나에겐 솔깃할 수 있지만 이게 팩트가 아니면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분들이 RT 많이 하시는데 그게 만약 허위 기사로 발각이 되면 RT한 분들이 굉장히 혼나요. 네티즌들에게. 혹시 뭐 허 기자님 더 이 현장 취재하시다가 관련된 내용 같은 거 네. 보충하실 건 없습니까? 사실 그 간단한 공감 행위조차도 그 첫 번째 글을 쓴 작성자와 같은 생각으로 이제 유권자들에게는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맞아요. 약간 용납할 수 없는 그 기사나 어떤 글이 잘못됐거나 뭐 이렇게 악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면 굉장한 비판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선거 때는 특히 정말 가짜 뉴스라고 해서 그 허위 사실인지 사실인지조차 이렇게 구분하기 어렵게 아주 교묘하게 편집된 내용들이 맞아요. 많이 유포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SNS라는 게 뭐 한 2010년 뭐 이때 지방선거 때에는 트위터를 뭐 젊은 유권자들만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사실 지금은 젊은 사람들만 SNS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연령이 높은 사람, 뭐 맞아요. 직업이나 뭐
직업이나 계층 이런 전혀 무관 없이 그냥 누구나 SNS 할 수 있고 오히려 또 약간 고연령층들도 그 네이버 밴드라고 하나요? 뭐 밴드나 이거 네. 그룹 채팅 같은 거를 통해서 깨톡이나. 그냥 복사해서 붙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쉽게 그 가짜 뉴스를 유포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이 돼 있습니다. 맞아요. 저희 어머니도 선거 때만 되면 그렇게 안 하던 메신저를 자꾸 보내세요. 들여다보면 뭐 아들 뭐 밥은 먹고 다니니 뭐 이 몸은 챙기니 이런 게 아니고 링크가 막 있어요. 링크를 누르면 팩트인 것도 있고 너무 엉뚱한 것도 있어서 자, 어머님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 드릴 때가 있는데 요즘은 뭐 이 온라인은 이 과거처럼 이제 젊은 세대만 쓰는 게 아니죠. 자, 우리 유권자들이 좀 확실하게 인지하고 그럼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좀 뭘 더 알고 이런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될까요?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이라도 어떤 특정 후보에 대해서 비방성 내용이 있거나 좀 확인하지 않고 사이트에서 퍼온 그 행위만으로도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아니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네. 생각보다 굉장히 무겁게 처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권자들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좀 알고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좀 기자님 설명에 네. 조연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피해자의 입장, 그 억울하게 소문을 받은 그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 자기 있는 신체적 진실을 채 밝히기도 전에 이미 선거는 진행되어 있고 선거 판세는 기울어져 버리고 하면 또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것이 그 후보자의 성격 혹은 품행에 대해서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이렇게 네. 처벌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를 위조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경우가 있고 또 캐나다 같은 경우는 어떤 후보자의 인격, 후보자의 행위 그리고 실제 후보자가 사퇴했는지 안 했는지 사퇴 여부에 대해서 허위 사실 공표를 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해외 입법례들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다양하게. 앞으로도 이런 법은 촘촘해지고 발달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짜 뉴스를 통해서 특정 후보자가 불법적으로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그럼 인지수사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잡아내나요? 예, 범죄 우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뭐 유명한 말이 Every contact leaves a trace.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 이게 뭐 프랑스 범죄학자가 한 말인데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오프라인에서도 사람이 움직이면 항상 흔적이 남잖아요. 네. 이렇게 악수하면 네. 악수하면 뭐 이 DNA가 그렇죠, 남고 그렇죠. 디지털 세계에서는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무슨 글을 올리기 위해서 PC방을 간다고 치면 PC방 입구에도 다 또 CCTV가 있어요. PC방에서 설치해 놓은 CCTV뿐만 아니라 도로상에 있는 것도 있고 또는 그 이동 과정에서 자기 차를 타고 가면 내비게이션 흔적이 그렇습니다. 있고 남고 하여간 모든 그 움직이는 순간순간마다 어딘가에 그 디지털 그 흔적이 남는단 말이죠. 수사라는 건 결국은 그걸 다 거꾸로 그 추적을 해서 그 디지털 흔적들을 살피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휴대폰상에 어떤 문자를 주고받거나 하면 사람들이 수사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했다가 네. 수사가 개시되면 얼른 휴대폰을 바꿉니다. 휴대폰을 딱 바꾸면 기사에 많이 나와요. 네네, 휴대폰을 네. 바꾸면 안심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휴대폰을 바꾸면 바꿨다는 것 자체, 그 증거를 인멸했다는 네. 그것 자체가 또 하나 흔적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문제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휴대폰 잃어버릴 경우를 대비해서 인터넷 계정 같은 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 휴대폰을 잃어버리더라도 다시 새 휴대폰 사서 그 계정에 연동시키면 자동적으로 전화번호도 다 복구가 되죠. 그다음에 또 컴퓨터나 이런 데 있는 그 자료를 삭제하기도 하는데 삭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진짜 삭제는 아니고요. 삭제한 것처럼 이 컴퓨터한테 약간 혼동을 주는 것뿐입니다. 실제로는 삭제되어 있지 않아요. 남아있다. 예. 우리가 무슨 뭐 복구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예, 텐데 예. 지구상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복구라는 건 없습니다. 없어지면 못 찾는 거예요. 네. 사실은 정확한 용어는 서치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어딘가에 없어진 걸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복구라는 의미인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지금 뭐 김 변호사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감탄의 눈초리로 맞아 들었습니다. 정말 전문가시구나. 아유, 감사합니다. 멋지시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이게 좀 무서워지네요. 이게 너무 무서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왜 이 범죄자들의 경우 이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저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뭘 딱 잘못 건드렸는데 지도가 나오길래 이게 지도가 왜 나오지? 그랬더니 제가 이동한 위치가 남아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더 못 찾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찾기 쉽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이게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못으로 뭐 구멍을 내서 폐기를 한다. 심지어는 자석으로. 이걸 자석으로 마그네틱으로 뭐 한다. 또 뭐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린다. 뭐 이런 방법들이 제일 좋은 건 한강에 던지는. 한강에. 네. 근데 잠수부들이 한강에서 찾잖아요.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 디지털 범죄에 제일 많이 나오는 용어가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거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혹시 예를 좀 들어주신다면요. 일단 예컨대 휴대폰을 압수했다고 치면 이 휴대폰 자체가 하나의 컴퓨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컴퓨터를 다시 오픈하고 수사기관이 열어보는 순간 이미 접촉을 또 하나 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러면 증거 능력에 문제가 생겨요. 아, 그럼 본인은 내가 한 게 아니고 수사기관에서 거기서 만져가지고 그 정보가 바뀐 거다. 네. 내가 쓴 거 아니다라고 네. 주장을 할 수가 있단 아하. 말이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그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원래의 형태를 그대로 똑같은 걸 만드는 거죠. 그걸 이제 이미지라고 하는데 네. 그 이미지를 한 다음에 그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서 복구라는 걸 하죠. 그다음에 이제 그걸 토대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검색을 하겠죠. 정보를 추출을 해내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이제 포렌식 절차라고 하는 네. 것인데요. 아주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예컨대 어떤 사람이 PC방에 들어가서 익명으로 글을 올렸다. 그러면 그 사람을 과연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가장 어려운 경우가 자리에 앉아서 남의 계정으로 이제 했다고 하면 저기 CCTV가 구체적인 그 자리까지 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뭐 쉽게 되겠지만 그게 안 된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어떻게 찾느냐? 대개 이런 사람들이 이제 1시간 PC방 이용료를 딱 돈을 내고 나면 네. 돈이 아깝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컨대 무슨 나쁜 짓을 딱 뭐 10분 동안 했다 그러면 50분은 버리고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나머지 50분은 뭘 하느냐? 네. 자기 진짜 계정으로 들어가서 게임을 합니다. 아니면 그러네요, 자기 그러네요. 이메일도 확인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떤 범죄행위가 있었다 그러면 범죄행위 바로 직전, 직후 다른 계정 사용자들을 다 한번 뒤져보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 이제 매치가 나옵니다. 네. 제가 그 디지털 포렌식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첨단 디지털 범죄 수사에 대해서 성관위는 좀 어떤 조치들, 어떤 행동의 매뉴얼들 같은 거 가지고 있습니까? 비방 흑색선전 TF팀이라고 해서 전담반을 구성을 해서 실제로 그 전문 인력들, 포렌식 할 수 있는 뭐 직원들, 그다음에 뭐 그 인력들을 채용을 해서 전담 팀을 운영을 하고요. 네. 그리고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실제 이게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모르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나 뭐 법학 그 교수들을 통해서 검토 자문단의 자문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광범위하게 온라인, 오프라인 유선상으로 저희 그 신고 제보망을 그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유권자들이 저희한테 신고 제보를 하면 또 포상금이 나갑니다. 아주 고액의 포상금이 나갑니다. 그래요? 네. 이렇게 좀 초동 대처를 성관위가 잘 해줘야 되니까 아까 전체적으로 아주 이 난이도가 높은 수사와 자료 복구에 대해서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성관위에서도 상당히 대응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거겠네요.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제일 궁금한 건데요. 그 일을 저지른 쪽에서 사실이다. 난 사실로 알고 있다. 이럴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난 사실인지 허위인지 모르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 있죠. 그냥 날랐을 뿐이다. 그냥 이 친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다. 이렇게 면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자, 이 허위인지 진실인지 사실인지 이거 어떻게 가르나요? 실제 판례에서 어떤 A 후보자와 B 후보자가 있는데 네. A 후보자가 어떤 뭐 스위스 계좌 은행을 통해서 뭐 비자금을 받았다라고 그 상대 후보자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사실 제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느냐 네. 이런 판례였는데 그 판례에서 법원에서 판단하기를 비자금을 받았다라는 팩트는 얘기를 했지만 그것에 대한 입증, 어떤 자료, 소명 자료를 뒷받침하지 않고 의견 제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사실 제시를 했기 때문에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라고 해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입증이 너무 힘들 것 같은 것이 그게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없거나 뭐 좀 확실한 증인이 없거나 해서 밝힐 수 없는 거라면 팩트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함으로써 허위 사실이 돼버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예 악의성을 가지고 근거 자체가 없는데 막 던진 거라면 그거 뭐 나중에 허위라는 게 다 드러날 상황이고 이게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많을 것 같은데
허 기자님이 현장에서는 훨씬 더 많은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실이란 부분이 이제 좀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예를 들어서 사실이라고 하면 어떤 팩트를 말을 했을 때 그게 거짓이면 처벌을 받는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의 법원 네. 판결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후보자들이 이 범죄를 한 혐의로 걸린 후보자들이 이제 주장을 하는 게 뭐냐면 나는 사실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어떤 의견을 제시한 거다. 그리고 이런 의혹이 있다는 나의 의견을 말한 거다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허위 사실인데 이 사실이 사실이냐, 그러니까 어떤 팩트냐 아니면 의견이냐, 아니면 또는 단순한 가치 판단을 한 거냐. 네. 그러니까 그거부터 거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실이었냐 허위였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네, 네, 입증을 네. 해야 되더라고요. 야, 주관적인 의견이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답이 있습니까? 주관적인 의견인 경우에는 네. 그 아시겠지만 죄형 법정주의에서는 네. 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제가 그 평론가님 네네. 되게 미남이다 할 수 네네, 있지만 네. 그게 또 누군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할 수 지금 있지만 막 허위 네. 사실을 유포하셨네요. 저는 제 허위 사실을 의견을 유포하셨어요. 표명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본다면 의견을 표명한 것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자기의 주관적 판단이니까 그것까지 그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일단은 그 사실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그 대법원 판례를 한번 찾아보니까 네. 이제 먼저 사실이냐 그 가치 표현 또는 의견이냐를 구분할 때는 이제 이 후보자가 했던 전반적인 발언에서 전체 맥락,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사용한 단어, 예를 들어서 평론가님이 미남입니다라고 네, 했을 네. 때 미남이 우리 사회에서 통용됐던 어떤 의미, 그 동안에 어떻게 네. 쓰였는지 그런 것들. 근데 주로 미남입니다 했을 때는 의견 표명으로 쓰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단어와 그 후보자에 대한 어떤 당시 사회적 상황까지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지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 김영철 씨의 대사가 생각이 나네요. 허 기자님은 저에게 모욕감을 줬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미남이 아니라고 하시면 되지. 조목조목 그렇게. 의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재판으로 올라가면 말이죠. 제가 들은 것은 이게 검찰 쪽에서 입증 책임을 진다. 그럼 이게 허위인지 사실인지를 아까 판가름함에 있어서 아까 의견입니다. 하나의 주장입니다. 이야기하는 것은 또 다른 이제 가지가 쳐지는 거고 이 검찰은 굉장히 어렵겠는데요. 우리 법은 기본적으로 고의로 해야만 처벌이 됩니다. 아, 고의로.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범죄에 있어서 고의는 다 입증이 돼야 되는 거죠. 네네. 그렇게 형벌이라고 하는 거는 민사와 달리 개인 대 개인의 관계가 아니고 국가가 개인에게 벌을 준단 말이죠. 국가가 개인에게 벌을 주려면 그 벌 줄 요건에 대해서 당연히 국가의 어떤 기관인 검사가 다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뭘 입증하느냐? 객관적인 사실. 아까 누가 누구를 때렸다는 사실도 입증해야 되고 그 사람이 그 때릴 때 누가 누구를 때린다는 걸 알고 때리는 거예요. 고의. 생각하면서. 일부러 때린다. 그렇죠. 그 고의라는 것도 입증을 해야 돼요. 네. 이런 이 선거 사건의 경우에 이 허위성이라는 것도 이 고의의 일부분이거든요. 나는 그것이 가짜라는 걸 알았다라고 하는 걸 결국은 이제 입증을 하라는 것인데 네. 당연히 그건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도. 근데 뭐 보도자료 보고 어느 기관의 보도자료를 보고 나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건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진짜 그렇겠네요. 그런 보도자료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근데 그게 아니고 전철 타고 가다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얘기하길래 난 진짜인 줄 네. 알았다라고 주장을 한들 검사가 누가 전철에서 그 얘기를 했는지 어떻게 확인해서 입증을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까지 검사가 다 입증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이제 일응의 기준을 그러네요. 법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피고인의 어떤 그 주장도 좀 고도화되고 있다. 아까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주장들이 네, 더 아까 나오던가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판례가 네. 상대 후보가 어디 해외에 비자금을 숨겨두고 있다. 맞아요. 이거를 네, 그 얘기였죠. 이제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혐의로 이제 재판을 받았는데요. 네, 네. 이 후보자는 나는 이 사람이 비자금 갖고 있다는 사실을 말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그 비자금을 갖고 있다는 의혹이 있으니까 이거를 검토해보자는 내 의견을 밝힌 것이다라고 계속 해명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와서 벌금 250만 원 형을 받았고 네. 근데 항소심에 갔는데 법원에서 듣고 보니 그럴듯하다. 그렇게 제기할 이유가 있었고 뭐 나름 그걸 믿을 만한 근거도 있어 보인다 해서 80만 원 형으로 깎아줬어요. 유죄는 맞는데 감형이 됐군요. 네. 그런데 다시 대법원에서는 아니다. 저 후보자가 말을 한 거는 일단은 허위 사실이 맞았고 그다음에 저 사람은 충분히 그
그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고의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유죄, 특히 250만 원형 당선 모형으로 네네. 그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 사람이 허위 사실에 대해서 내가 이제 사실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근거를 제시했어야 됐는데 네. 그게 부족하다. 그래서 당신은 이제 별 근거 없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게 맞다 네. 해가지고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자, 이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비방, 흑색 선전, 특히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는 정말 많이 뉴스에서 듣던 얘기들을 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는데, 자,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 기자님. 네, 저도 이제 정치부에서 선거 취재를 여러 번 했는데 정말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게요. 제가 접하는 의혹이나 어떤 제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당연하지만 그 후보자의 주장을 보면은 아, 이게 진짜 아닌가라고 믿을 만한 정말 애매한 내용들이 되게 맞아요.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기자뿐만 아니라 모든 유권자들이 약간 혼동할 수도 있고 아니면 쉽게 또 사실로 믿어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또 SNS 발달 통해서 더 이렇게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방선거 같이 한 번 선거를 하는데 투표용지 한 7장, 8장 돼서 많은 투표를 해야 되면 제가 일일이 유권자들이 어떤 후보자가 있는지 이 후보자가 어떤 정책과 어떤 그 발언을 하고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기가 힘들 수가 있거든요. 후보자들께서 좀 유념하셔야 할 거는 자신은 조금 유리하게 상대방을 이렇게 공격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어떤 경력을 부풀리는 게 그렇게 간단해 보여도 사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들한테 갈 수 있다. 그런 경각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각 후보자들의 양심에 호소를 해주셨습니다.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 과장님은 어떤 말씀 주고 싶으세요? 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네.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는 아시겠지만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허위사실 공표가 저는 일상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종의 이간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이 유권자가 저희가 후보자를 선택을 할 때 선거에서 제일 그 기본이 되는 행위가 투표 행위지 않습니까? 네. 후보자 선택을 올바르게 정확하게 하려면 정확한 정보가 기초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허위사실 공표를 좀 과하게 표현한다면 이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좀먹는 아주 악한 범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는 그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그 기반으로 해서 후보자를 그 선택할 수 있게끔 이 시대에 뒤떨어진 흑색 선전은 앞으로 사라져야 되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라져야 되는 범죄죠. 네. 허위사실 공포, 이건 정말 나쁜 우리 정보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또 이제 민주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이 말씀에 정말 적극 공감합니다. 자, 끝으로 김영민 변호사님, 오늘 검사 출신으로 아이고. 정말 대활약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말씀 끝으로 주시고 싶습니까? 네, 뭐 좋은 말씀들을 너무 많이 주셔서 저는 말씀하신 대로 수사의 관점에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돈 선거, 거짓말 선거, 이 두 가지는 아주 대표적으로 그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범죄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으로서는 하여튼 굉장히 중하게 보고 있고 네. 아주 엄히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음. 디지털 증거가 많아져서 수사가 좀 어렵고 좀 복잡해지긴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거꾸로 맘먹고 뒤지면 음. 반드시 나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나옵니다. 디지털 네. 증거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 선거, 거짓말 선거, 요거는 반드시 드러난다. 그리고 드러나고 또 엄한 처벌이 예정되어 있다. 네.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네. 요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뚫어져라 보면서 말씀하셔서 왜 뜨끔한 거죠? 제가 저는 선거에 나갈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아까 네. 저희가 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안 나갈 겁니다. 네. 일단은 이제 허위 사실 공표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사실 유권자의 이 이익을, 공익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선거에 출마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상대에게 고통을 주고 내가 이기겠다고 반칙을 쓰는 사회에는 우리가 온전한 민주주의로 가기 어려운 것 아닌가. 근절돼야 할 범죄이다. 이걸 우리가 오늘 인식한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세 분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자, 이 판례로 만나는 정치관계법. 앞으로 정말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사회의 이 선거를 투명하고 맑게 만들기 위해서 할 일이 참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분 뵈니까요. 이게 무슨 CSI 보는 것 같아요. 선거 CSI.
예, 다음 2회 시간에 또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